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성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셨네요. 오셨네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왜 늦으셨습니까? 다리 한 번 건너갔다 왔어요. 길을 잘못 드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네. 지하 3층에 주차할 데가 없어. 마지막까지. 시청자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시고 시작하시죠. 여기 법적으로 주차 면적 확보가 지금 굽이 됐는지 사과하기 전에 지금 MBC 주차 면적 좁다고 지금 불평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5분, 6분째 기다리면서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근데 옆에 네. 분이 타실 때 네. 조수석에서 타야 되거든. 네. 딱 하나 남았는데 못 들어가. 네. 제 운전 실력이었기 때문에 됐는데 네. 운전석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네. 빨리 끝내고 내가 먼저 가야지 아니면은 뭐라 하시겠어요. 예. 하여튼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지 마세요. 좀 일찍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잘라주세요. 이제 배짱까지 부르시네요. 아이고 참. 오늘 뭔 얘기 가장 하고 싶으세요? 오다가 혹시? 아니 근데 제가 진행자입니까? 아니 혹시 이거는 정말 꼭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든가 이런 주제가 있습니까 혹시? 전술핵. 네. 네, 전술핵 네. 문제는 우선은 집권당 내에서도 예. 저거는 이견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거든. 예. 근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예. 보수 정권에서도 안 했던 거 몇 가지를 안보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예. 그게 한미일 군사동맹하고 전술핵이에요. 예. 그래서 저게 몰골 파장이라는 거는 네. 정말 간단치가 않거든요. 안보 문제에 큰 깊은 지식이 없는 분들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전술핵이라도 가지고 혹은 미국에서 전술핵이라도 들여와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하고 우리도 어떤 그 전략적 비대칭성을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이라도 갖고 이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어느 부분이 문제입니까? 예. 전술핵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북한이 지금 개발한 핵하고는 다른 예. 거거든요. 뭐 대륙간 네. 탄도 잠수함에서 쏘는 거, 예. 중거리, 단거리, 뭐 섞어 쏘기 예.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전술핵은 핵 배낭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포 정도에 이제 장착해서 하는 건데 우선은 비대칭적인데 네. 전술핵 자체가 북한의 핵에 비하면은 역시 비대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이거죠. 물 건너가고요. 그래서 더 센 북한의 핵을 놔두고 전술핵을 들여온들 북한의 명분만 주는 거고 실효성은 이제 없게 되는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핵 자체를 재배치를 해도 과거에 이제 한반도에 있다가 이제 철수를 한 거란 말입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도 이거는 미국의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전술핵에 대한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너무 뜨악한 반응이고 우리 정책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비아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현도 불가능하고 이런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몰골 파장 이런 것은 악영향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현실화도 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저렇게 모르나?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 뭐 국제사회에 듣게 되죠.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을 규정하는 바람에 지금 어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친일 국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어떤 감정적 논란도 좀 됐고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지금 보시기에? 우선 일본은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전후에 패전국 일본에게 헌법을 국제사회가 이제 사실상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피는 공화정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좋은 진단을 하셨죠. 예.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예. 그게 자신들이 싸우거나 훈련되거나 경험해서 만든 체제가 아니고 예. 전후 일본국에 더 씌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이제 국가와 국민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아니에요. 예. 고 아베 전 이 총리는 이 헌법을 개정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거에 네. 온 힘을 다했죠. 예. 지금 기시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전략이 있는 네. 거죠. 동아시아 전략이 G2 경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 예. 이런 걸로 일본의 이제 군사 안보적인 역할들이 계속 제고돼 왔어요. 예. 여기에 또 한일 간의 역사 문제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등등등의 문제는 미국이 예. 완전히 대한민국 편을 들었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건데 일본은 재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예. 또 헌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일본의 목표고 네. 미국은 중국 견제를 통해서 네. 동아시아의 군사안보적인 질서를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필요해도 우리는 지소미아 정도를 일본하고 하는 거고 네. 군사 동맹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안보적인 이득을 주고 우리는 역사나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위축되고 네. 우리의 의도대로 할 수 없으면 결과적 친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합동훈련은 매우 특이하고 예. 이례적인 거예요. 네. 독도 인근 해상 150km 지점에서 한 초유의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전에는 해도 제주도 남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땅 독도 주변에서 한 거는 만약에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둘이 그거 하자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훈련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재무장하고 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는 그 단초를 만든 거예요. 예. 그게 미사일 요격 훈련이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예. 정보 공유라든가 이제 구조 훈련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국한됐었죠. 그런데 이거 같습니다. 보니까 이 한미일 군사 훈련을 전략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은 일본에게 그런 어떤 미국의 의중,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안보 문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비용을 좀 줄이고 거기 일본을 동참시키자. 이게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그걸 들어주고 이 전략적 찬성을, 자, 북한 핵을 막는데 일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 숟갈이라도 더 얹으면 좋지 뭐가 나쁘냐, 이 논리 같습니다. 보니까 수저 하나 더 일본도 수저를 올리게 하고 미국도 올리게 하고 뭐 주변에 가능한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항할 수 있는 수저를 올릴 수 있는 많은 수저를 올리면 좋지 않겠냐, 이 논리예요.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요, 아까 이제 전술핵 문제하고도 또 맞닿은 문제인데요. 사실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핵망이죠, 핵망. 예. 이 속에 이제 한반도도 편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북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뭐 한국이 필요할지언정 한국은 이미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논리에 일본 숟가락을 하나 얹어주는 것이 과연 우리 안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이고만 따지면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에는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무조건 뭐 없는 것보다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논리 같은데,
그 논리랑 백지장을 맞들기 위해서 정말 백지장 맞들기 위해서 저들한테 주는 건 무엇이고 거기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가 좀 멍뚱한 대로 자꾸 흐르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예. 그거는 그냥 끝이죠. 예.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북한의 핵은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량화된 핵을 탄착을 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들은 이것을 자위적인 걸로 예. 이제 핵 개발의 필요성을 이제 명분을 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끝나는 공멸이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지소미아 같은 정보망도 네. 일본은 일본 해상에 근접했을 때부터 낙하해서 그 탄착되는 지점 그 정도 정보를 갖고 있고요. 예. 어디서 쐈는지 누가 쐈는지 이 미국 정보라는 말씀이시죠? 궤도가 어떤지 이거는 대한민국 정보입니다. 하고 미국 정보겠죠. 예, 미국하고. 그래서 일본은 사실 지소미아에서도 일본이 득을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자꾸 어떤 물론 정진석 그분의 말씀은 그건 그거 하여튼 저는 그런 논의 때문에 근데 그건 본인이 말한 걸 앞뒤 끊어놓고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해석하는 그건 아무리 봐도 식민사관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바로 완전 자체가 식민사관이죠. 일본이 주장하는 거지. 그것만 끊어놓고 근데 본인이 그것만 끊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끊어놓고 보면 식민사관인데 그걸 식민사관이라고 욕한다고 왜 니들은 내 본심을 모르냐고 화를 내면 전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그러면 그래도 이 사회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 말씀에 오해가 있게 한 자체를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지. 끊어놓은 페이스북에 그 발언만 보면 일로 뜯어봐도 그렇고 절로 뜯어봐도 그렇고 그 비판받는 식민사관이 맞아요. 그 발언. 근데 내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인데 왜 본 뜻을 왜곡해서 나를 뭐 프레임을 지어서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놓고 혹은 글로 써놓고 왜 자꾸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요. 낙성대 연구소 등에서 내놓고 친일적인 연구를 하고 친일적인 발언 주장을 하고 이런 게 거듭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난리 날 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잖아요. 독도 문제도 지금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 안보 전략들이 변하면서 일본의 군사 안보적 지위들이 높아지면서 독도 문제도 과거에 교과서에 수록하면 난리 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식민사관이고 친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맥락 속에 나오는 한마디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 올린 글 아니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거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왜 그걸 내 본 뜻은 그게 아닌데 그게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됐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 그래서 합법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상이고 근대화는 시작이 전쟁 없이 이거는 합법적으로 너희들 한 것이다. 무능해서 하고 우리는 그 근대화의 영향을 근대화를 시켜줬고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 그 페이스북 글만 딱 보면 이건 식민사관을 가진 분의 글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본인이 써놓고 왜 오해하냐고 자꾸 화를 내는 그 상황을 저는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 어떤 정치적으로 지도자급에 계신 분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글을 썼다. 그게 논란이 되면 이건 깨끗이 내 의도는 이거였다고 사과를 할 부분이지 왜 나의 의도를 모르냐고 화를 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일로 와자. 저도 갑자기 흥분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들 때문에 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지금 비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아까 최종께 여쭤봤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훈련을 이런 어떤 식민사관 얘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그 논점이 헝클어져서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쪽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는 북핵이란 거대한 위협이 있는데 일본이란 센 나라도 있고 미국의 힘도 빌리고 일본도 힘도 합쳐가지고 막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 논리인데 그 논리의 맹점은 무엇인가 과연 그렇다면 정말 일본이 한 젓가락 한 숟가락 큰 숟가락을 올린다고 이건 우리의 어떤 안보 상황에 도움이 되는가라 그 다음에 그들을 숟가락 올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잃을 건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한 관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잃을 게 많으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논리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무슨 식민사 그 일본 근대화론까지 막 나와서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해상 훈련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육상 훈련하자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 길을 내놔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정면과도. 실질적으로 일본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육상 훈련을. 그리고 항공훈련도 공중훈련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유사시에 소개시키기 위해서 항공기도 출격하고 이제 이런 주장을 일본이 했죠. 그래서 해상훈련 다음에 육상훈련이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론적 친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기가 휘날릴 수 있다는 거 지금 해상에는 이미 휘날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육상훈련쯤으로 오면은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작이 이번 이제 한미 합동 훈련이다. 이제 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들도 그다음에 일본이 재무장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죠? 위에 북한이 있죠. 그다음에 그 뒤에 중국이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지금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울분의 역사, 어떨 때는 운명으로 알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역사로 점철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런데 일본이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크고 새로운 과정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 한미일 예를 들어서 삼각군사동맹이 이루어져서 중국, 북한, 러시아와 신냉전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그게 과연 국익에 적합한 구도냐 세계 질서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이르냐의 논의를 해야 될 상황에서 하여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글이 논점을 완전히 어디 저 3000% 날려버린 것 같아서요. 지금 진정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적어도 한반도 문제, 외교안보 문제는 진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평창올림픽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이루어지고 하여튼 북미회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마침표는 못 지겠지만 그 과정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전쟁 일촉즉발의 지점에서 터닝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대북 전단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북에서 조준 사격을 하고 막 이러면서 강대강의 발언들이 오가고 막 난리가 치고 개성공단 폭파시키고 이러 완전히 철수시키고 이러면서 완전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 철수를 박근혜 정부에서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게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하거든요. 전술핵 얘기하죠. 한미일 이 군사동맹 얘기하죠. 지금 합동훈련 하죠. 이러면서요. 북한도 지금 유례없는 형태의 매우 특별한 지금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전투기가 150대씩 동원되고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늘의 뉴스, 요즘의 뉴스로 볼 것이 아니고 이 수면 아래서는 수위 말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들이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크고 농도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지금 경제도 그렇고
정말 지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요. 뭐 정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얘기 잠깐 좀 넘어가 볼까요? 정치 얘기도 재밌죠? 아니 뭐 이 안보나 한반도 상황은 이제 걱정이 훨씬 더 많고. 아니 그래서 한반도 상황 안보 문제는 아까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어떤 언론인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논의돼야 될 때인데 이것이 막 그 무슨 식민사관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막 엉뚱한 대로 지금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심한 표현으로 너무 못하잖아요. 졸속이잖아요. 뭐 여론조사에 의해도 국민들도 한 70%는 그렇게 느끼니까요. ABC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분명히 녹록치 그래서 않습니다. 이것을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남북이 그야말로 긴장이 더 세지고 막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 도발이 일어나고 또 무력 충돌이 일부라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면 현 정권의 대응이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런 상황은 정말 하여튼 뭐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 믿고 안 싶지는 했으면 않습니다. 좋겠어요. 일단은 근데 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뭐 정말 절대 있어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북풍, 총풍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의도가 없더라도 지적하신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의도가 없더라도 무능하면 근데 지금까지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국내 정치 문제도 역시 뭐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당 상황 보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여당의 당권 문제가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재선님. 제가 뭐 요즘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 나름의 진단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친윤 당권 주자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친윤이 누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기현.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주자입니까? 얘기도 근데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아무튼 김기현 의원은 뭐 내놓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죠. 김기현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내놓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뭐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은 뭡니까? 이 어떤 이런 정치권에 하는 분류에 의하면 카테고리 분류법이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 분류가 잘 안 되죠. 본인은 특유의 안철수 의원의 소위 말해서 이제 입이 주장이 윤석열 비판으로는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현재 포지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윤은 누가 있죠? 비윤이요? 반윤이나 비윤은? 반윤은 나경원 의원도 여튼 친윤으로 들어갈 거고. 예. 반윤은 누가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요? 유승민 의원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당권 주자가 아니니까. 지금 못 나오니까. 그러면 반윤과 친윤 내지는 여기가 일대 다구도 아니에요. 저는 요거 교통 정리도 쉽지 않다고 봐요. 김기현 등의 친윤 내부에 분열? 단일화를 해야 하여튼 유승민이 나온다고 하면 유승민 후보하고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과연 교통 정리가 될 수 있을지 하나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안 그래도 헐렁한 친윤 내부의
분열의 씨앗이 이제 되고 분열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요 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승민 전 대표의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1등인데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의 지지율도 엄청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번이 총선 당권 아니에요, 이제 뽑으면. 그래서 총선을 치르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는 같은 국민의힘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고. 간판으로 예를 들어서 친윤이 갔다가는 이거 총선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이 그게 있겠죠. 벌써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가처분 신청한 거 기각되면서 만세를 부르고 정진석 체제가 이제 유지가 되니까 엄청 이 승전보를 울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지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체제를 빨리 원미션 전당대 빨리 연내에 치르고 끝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기각이 됨으로써 이준석 체제가 정진석 체제가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올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3월, 4월, 5월에 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대통령 지지율이나 현재 전국 상황들이 집권 세력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저 전당대회에도 이번에 기각으로 전당대회가 늦어지면서 친윤 당권이 설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다 하더라도 반윤이나 비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패배하더라도 석패할 거다. 그러면 이거는 반윤이 패배를 해도 당내에 반윤 세력으로 이제 딱 포지셔닝하는 과정으로서의 전당대회가 되는 거예요. 최소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만약에 내년 전당대회까지 계속 반복되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일반 국민 지지율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러니까 보수층, 이른바 보수층 유권자들의 심리가 어떨지를 한번 보면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이미 막 그 유승민 의원이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유승민 의원에겐 굉장히 취약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가장 강한 데 중에 하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신자 프레임으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역경을 가져온 어떤 진원지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막 거의 1등이 나오는 1등, 2등을 박빙을 다투는 결과가 많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같아요, 대구 경북. 대구 경북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봐도 굉장히 어떤 상승이 가팔라요. 그것의 원인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대통령을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권성동 간판, 김기현 간판, 혹은 뭐 누구 간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친이부대 같이 당이 보일 때 총선은 망한다는 불안감이 강해진다면 의외의 결과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을 지지자들은 정권을 유지하고 총선을 승리하고, 이게 굉장히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불안감이 벌써부터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지층일수록 전략적 선택을 핵심 하죠. 지지층일수록 그렇습니다. 당원 진성당원 이런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됐겠어요?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탄핵으로 거의 이제 붕괴된 보수 진영, 그걸 대표하는 국민의힘.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정말 누구도 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준석 대표를 밀은 거죠. 그 진원이 그야말로 소극적 지지층에서 나왔겠어요. 그러면 적극적 지지층에서 당원 투표율이 지금 70%인데요. 거기서 어떤 근본적 변화는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거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보다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쯤 이 시점에서 그때 정치 환경이 굉장히 집권 세력이 어렵다. 이쯤 되면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예.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도 그랬었어요. 예. 민주당. 예. 그 민주당도 굉장한 혼란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복판에 계셨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경랑의 한가운데. 저도 그때 그 정치부 기자하느라고 자세히 봤거든요. 뭐 이런 표현은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개판이었죠 그때. 그렇죠. 완전히 뭐 개판 일보 직전이 아니라 개판이었죠. 그런데 예.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의당 때 정말 아픈 기억들이 예. 있죠. 그 후보 흔들고 막 이럴 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뒤에도.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선 지고 패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도 그랬어요. 예. 그 씨앗이 결국은 분열의 어떤 열매가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간 거예요. 10여 년이 간 거예요. 그렇다면 하여튼 관찰. 아니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예. 정치를 오래 하고 예. 뭐 이랬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돌파할 수 있는 동지나 예. 그런 세력은 첫 번째로 한솥밥 먹은 예. 그런 시간이 예.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로 지도자의 철학과 노선에 공감을 해야 예. 돼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대통령 되고 그런 한솥밥 한 세월도 없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어려워지면 예. 사실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 예. 검찰 출신의 많은 뭐 검찰 출신에 지금 들어가 있는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핵심 세력 아닐까요?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예.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예. 예, 예. 적어도 없고요. 예. 예. 한동훈 정도. 예. 그분은 그러나 이 집권 여당 총선은 당이 있잖아요. 예. 공천도 여기서 하잖아요. 예. 대통령 힘 떨어지고 대통령으로 그늘로 총선 못 치르겠다 예. 싶으면은 여기 변화와 저항이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상황을 예. 극복하겠다라고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예. 몇 분이나 계실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일렬 횡대로 지금 예. 딱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친윤? 예. 뭐 사실은 들여다보면 몇 안 되지만 예.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예. 폭풍이 불고 예. 총탄이 쏟아지면 예. 일렬 종대가 돼서 맨 앞에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없을 거예요. 뒤에 한두 분은 계시겠죠 아무리. 뒤에 있죠. 뒤에. 그 앞이 아니고요. 동전 줄에 어깨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깨 걸라고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막 그러지. 근데 뒤에 있다는 거죠. 뒤에. 총탄은 뭐 앞에서 쏟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 방송 끝내기 전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었는데, 최 선생님은 사실 상관도 없는 일인데 제가 모셔놓고 어느 분이 저 MBC 고생하신다고 제 이름으로 무슨 농사를 지셔가지고 옥수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가지고 인사를 어떻게든 좀 드리는 게 사람 도리 같긴 한데 또 뭐 보내달라는 얘기 같아서 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까 뭐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하시고 하여튼 그런 거 안 보내셔도 되니까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산품도 아니고 농사란 게 워낙 진짜 피와 땀으로 만든 그 생산품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희 하여튼 여기 8층에 저희 보도 하여튼 다 아주 골고루 나눠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 이런 말씀은 왜냐면 이런 말씀을 언급드리면 꼭 흡사 좀 보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요즘 제가 하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나눠 먹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뭐 상품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는 게 아주 어려워서 지금 갑자기 옥수수 얘기 나와가지고 최선님 하나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나눠 먹고 몇 개 이거 게스트 분들 좀 드리려고 근데 하나도 안 남았네요. 예. 저희는 농사 지시잖아요. 옥수수 농사는 안 짓는데 옆집도 있고 뭐 해서 그죠? 거기 이제 뭐 끝났지만 끝난 지 오래됐죠. 많이 먹었어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